안녕하세요. 든든한 두 딸과 부족함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늘 제가 외로움을 잘 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사랑을 덜 받아서 생긴 애정 결핍보다도 그냥 타고나길 외로움을 잘 타는 것 같았어요. 마더 테레사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끔찍한 가난은 외로움과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쩌면 기억이 나기 전부터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람이 곁에 없는 상태를 불안하게 느낀 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캐나다의 어느 소설가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시간이야말로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생의 커다란 사건으로 이 말이 정말 맞다는 걸 알았어요. 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부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 아시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일 뿐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티끌로 태산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저희 아버지께서 증명해 보이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만나기 전부터 굉장히 알뜰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일반 회사원이었던 아버지는 어머니와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결혼식 전날까지 한 번도 새 옷을 사신 적이 없다고 해요. 어머니가 부탁을 해서 신혼여행에 입고 갈 셔츠가 아버지께서 10년 만에 새로 산 옷이었던 거죠. 심지어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 인사드리러 가는 날도 산지 13년 된 정장을 입고 가서 외할아버지께서 처음에는 결혼을 반대하셨다고 해요. 행색이 남루해 보인다고 내 딸이 저런 놈한테 시집가면 고생할 거 뻔하다고 말이죠. 다행히 본인에게 투자하는 것에만 인색했지 연애를 할 때 어머니에게는 돈을 잘 썼다고 합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신혼 때부터 직접 장을 보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 당시 신혼집에서 가까운 마트 전단지를 매일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다 모으고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일일이 다 확인해서 그중 최저가를 골라 퇴근할 때 사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뭐든 최저가로 싼 거 중 살만한 거 잘 고르고 골라서 장을 봐야 했기에 차마 어머니께 그 일을 하라고 할 수 없어서 본인이 하신 거였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구두쇠적인 기질에 대해 늘 하시던 농담이 있었어요. 다 같이 식사를 하다 음식이 좀 싱거운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아빠 찍어 먹어. 저 짠돌이 양반 볼에 찍어 먹으면 간이 딱 맞을 거다. 근데 아버지의 티끌이 정말 태산을 읽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젊어서 꼬박 일해서 저축하고 투자한 돈으로 7층짜리 건물을 매입하셨고 그 건물이 제가 대학교 때 70억까지 올랐어요. 그렇다고 저희 가족이 비싸고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거나 분기별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외제차를 타고 다닌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저 태어날 때 바꾼 차를 아직도 타고 다니시고 집도 이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에게 불리고 불린 재산이란 남들에게 떵떵거리고 괜한 사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을 지키고 정말 필요할 때를 위한 대비책 같은 거였죠. 가령 아파서 치료가 필요할 때라던가 사고가 났을 때 가족들이 무시를 당하거나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금전적인 해결이 필요할 때 말입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모은 재산을 혹시라도 남들이 노리고 접근을 하거나 이용을 할까 늘 경계하셨죠. 제일 기피하는 사람이 바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의도를 품고 접근하는 속이 검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게도 늘 혹여나 아버지 건물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시곤 했죠. 그렇게 소금쟁이가 울고 갈 정도로 짜디 짠 아버지지만 절대로 돈을 아끼지 않을 때가 있었으니 바로 자식들의 교육에서였어요. 여기서 교육은 단순히 학교 공부가 아니라 살면서 체득해야 하고 또 채워져야 할 정서적인 교육도 포함되어 있었죠. 물론 학교 공부에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지만 그것보다 후자의 돈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창 어린이용 역사책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애들이 기억하기 쉽게 만화로 그린 거였는데 거긴 역사와 함께 그 나라의 문화 역사가 자세하게 나와 있었죠. 그중 유럽 편을 정말 책이 헐도록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어머니에게 지나가는 말로 여기 가보고 싶다라고 했었나 봐요. 그리고 그해 여름방학에 아버지는 저희 가족을 다 데리고 유럽 여행을 떠나셨어요. 아버지는 직접 가이드를 찾아서 제가 원하는 유럽의 문화 역사가 남아있는 장소를 모두 볼 수 있는 여행 계획을 짜셨어요. 정말 이 사람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미터별로 세세하게 알아보고 구매하는 우리 아버지가 맞나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아끼고 아낀 걸 또 아끼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분이요. 그런 아버지도 돈을 모으는데 한 번 슬럼프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된 제 남동생이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였어요. 저희 가족은 큰 상실감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께 이렇게 돈을 모으면 뭐 하냐. 내 아들이 숨을 안 쉴 때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말하셨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희 가족은 떠난 남동생의 빈자리를 애도했고 일상으로 다시 회복을 했지만 계속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남아있기도 해요. 부모님께서는 그 흉터를 덮기 위해 제게 더 집중하셨고요. 하나 남은 자식에게 먼저 떠난 자식에게 줬을 사랑을 모두 다 쏟으신 거죠. 그렇게 의도치도 않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도 이상하게 외로움을 탔던 건 어쩌면 제 마음 한구석에도 부모님에게 남아있는 것과 똑같은 동생의 빈자리가 있어서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40이 넘은 애엄마가 됐지만 제 기억 속의 동생은 정말 착하고 너무 애틋한 동생이었거든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한 채 잔잔하게 살다가 어른이 된 제게 다시 한번 나중에 흉터로 남을 만한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시작은 제가 친한 언니의 첫째 돌잔치에 가면서부터였어요. 그리고 성인 돼서 처음 시작한 알바에서 만난 언니가 초대를 한 곳에서 제 순풍으로 나가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꾼 남자를 만났네요. 처음에는 돌잔치 행사장에서 누군가가 저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돌잔치를 하고 다음 날 그 언니에게 연락이 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언니는 남편 지인으로 온 손님이 널 봤다고 하더라. 네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상형이라고 하는데 한번 만나볼래? 라고 하더군요. 평소 같았으면 좋다고 했겠지만 그때 제가 한창 이직 준비를 하던 때였거든요. 괜히 이직 준비하면서 다른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거절을 했는데 와, 이 남자가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 돌잔치 딱 하루 잠깐 마주친 건데 뭘 그렇게 놓치고 싶지가 않았던 건지 그게 좀 성가시면서도 동시에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뒤에 제 이직이 거의 확정 났을 때 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겠다고요. 저를 오랜 시간 동안 만나고 싶어 하던 남자는 본인을 홍우석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저보다 3살은 많고 막 술집을 열어서 장사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언제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양 제 눈도 잘 못 마주치고 굉장히 어수룩한 사람이었죠.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안절부절하는 게 덩치에 안 맞게 참 어리버리한 사람 같다고 생각을 했네요. 근데 그게 뭔가 오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남자에게 끌렸던 결정적인 이유는 처음에 천천히 만나가면서 서로를 알아갈 때 제 목소리로 제 기분을 단박에 안다는 거였어요. 여보세요? 지은 씨, 퇴근했어요? 오늘 나 휴무인데 그쪽으로 갈까요? 우리 같이 저녁 먹어요. 아, 우석 씨 미안한데 내가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요. 이 대화를 봤을 때 제가 사실 만나고 싶은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집에 간다는 걸 아시겠어요? 저도 별 생각 없이 어떠한 의도를 담지 않고 말을 했을 뿐인데 그 남자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바로 알아채서
제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잠깐 얼굴만 보자고요. 나중에 그때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알았냐고 물으니까 그냥 제 목소리에서 느껴졌대요. 조금 외롭게 느껴졌다나요? 저는 제 내면에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외로움을 알아주는 그 남자에게 마음이 끌렸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해서 1년 뒤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의 가족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도련님, 이렇게 네 식구였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따로 경제 활동을 안 하시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콩나물 국밥집을 운영하셨어요. 결혼 전에 한번 초대가 돼서 간 적이 있는데, 테이블이 한 6개 정도 되는 작은 식당이었죠. 시아버지께서는 종종 그 식당에 나가 돕기도 하셨는데, 시아버지가 나와 도울 정도로 장사가 바쁘게 되지 않는다고 했네요. 남편은 어머니의 장사가 돈을 모을 정도도 안 되고 그저 하루 벌어 산다고 씁쓸하게 말하곤 했답니다. 하지만 시댁의 경제적 상황이 결혼 전에는 별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저도 아버지 재산이 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버지 건물에 대해서 말 안 하기도 했던 것처럼 시부모님의 사정이 어떻든 남편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죠. 또 제가 그때는 순진하기도 했고 또 그것보다도 문제인 게 있었거든요. 바로 상견례 날 맞닥뜨린 저희 아버지와 시부모님들과의 성격적 차이를 말입니다. 아니, 성격적 차이도 아니고 시부모님은 저희 아버지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특성을 지닌 분들이었거든요. 상견례 초반에는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뿐인 딸 시부모님 모신다고 절대 안 열리는 철옹성 같은 지갑을 열어서 1인당 15만 원인 한정식 집을 예약하셨어요. 하지만 사돈들 만난다고 굳이 새 옷은 사입지 않으셨네요. 아버지께서는 그날도 중요한 자리마다 입으시는 20년은 좋게 넘는 빛바랜 정장을 입고 나오셨어요. 근데 시부모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됐나 봅니다. 음식이 나오고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물으시더군요. 근데 사돈 어른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가 지은이한테 그냥 은퇴는 안 하셨다고만 들었지 정확하게 아는 게 없어서요. 아, 그냥 전 건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진 않고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나가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정말 일주일에 4번 정도 건물 관리 일을 도맡아 하셨거든요. 그게 아버지 건물인 게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시부모님은 이 말을 듣고 저희 아버지께서 경비원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아마, 아니 분명히 그날 아버지께서 입은 정장 문제였을 거예요. 바지는 무릎도 많이 나왔고 뒷부분도 반들반들하고 자켓에는 보풀도 좀 있는 데다 실밥도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경비원으로 일한다니 편견만 갖고 저희 부모님 경제 수준에 확신이 들었는지 묘하게, 아니 대놓고 말하는 내용이 달라지더군요. 아유, 사돈어른 참 고생하는 일 하십니다. 그거 보니까 사대보험도 안 되는 곳이 많고 고용도 불안정하고 속 썩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그냥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할 텐데 저 하나 일할 수 있는 곳 있으면 가는 거죠. 제가 아는 친구 남편도 회사 몇 개 들어간 건물 관리인으로 일을 했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임금도 그냥 그런데 그래도 없는 살림에 딸은 아주 잘 키우셨네요, 사부인. 지은이가 얼마나 착하고 애가 예의 바른지 몰라요. 건물 관리인으로 착각하고 아주 마음껏 저희 아버지를 무시하는 시부모님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 무례함에 그저 미소만 지으셨어요. 어머니께서도 별다른 말을 보태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식사를 다 해갈 때쯤 그날 식사 계산을 누가 하냐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오늘 장인어른께서 내신다고 하셨어요. 귀한 손님 만나신다고 장인어른이 직접 예약하시기도 했고요. 어머, 정말?
아니, 벌면 얼마나 버신다고? 아유, 사돈어른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입으로 들어간 거 구멍 메꾸려면 하루는 꼬박 일을 해도 안 나올 텐데요. 그저 잘 먹었다, 감사하다. 나중에는 우리가 꼭 대접하겠다는 말만 하면 될 것이지. 대체 왜 굳이 저런 말을 하셨는지.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끝까지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얼마를 벌던 소중한 딸을 위해 뭘 못하겠습니까? 돈은 어차피 쓰면 없어지는 거고 돈이 없으면 또 벌면 되는 거죠. 그냥 남들한테 보여준다고 사치하는 것보다는 가족한테 쓰는 게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그저 겉만 화려하게 꾸미면 뭐하나요? 빚 좋은 개살구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 눈에만 좋아 보일 텐데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곁을 내어주지 않는 게 최선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잘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한 푼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최대한 온화하게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집에 오셨을 때는 이러셨어요. 홍서방한테 건물주 딸이라고 안 밝히길 잘했다고요. 아무리 홍서방이 착하고 순해도 사돈네 같이 차림새로 사람 괄시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분명 나중에 문제가 생길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숨기라고 하셨어요. 건물은 아버지 재산이니 밝힐 이유도 없으니까요. 아버지께서는 언짢아 하긴 하셨어요. 남편이 시부모님과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것 하나로 제 결혼을 반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꼭 밝혀야 하는 순간 바로 직전까지는 숨기라고 하셨네요. 제가 결혼할 때 집을 얻으라고 5억을 만들어 주셨을 때도 아버지가 준 돈이 아니라 제가 모은 돈이라고 하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직구할 때 제 돈을 쓰는 대가로 명의는 꼭 제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죠.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시댁과 남편에게 제가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이고 투자도 몇 번 해서 모을 수 있었다고 밝혔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그 돈을 다 집에 쓸 거냐고 반색하셨지만 구할 집이 이 돈을 제외하고도 대출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했더니 제게 아버지 닮아서 이상한 데서 과시욕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참나, 저희 아버지는 비싼 밥 얻어먹고 또 신혼집도 시댁 도움 한 푼도 없이 남편이 보태는 돈도 없이 제가 알아서 한다는데 뭐가 불만인 걸까요?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에게 지은이가 모은 돈이니까 다 지은이가 원하는 대로 할 거라고 어머니 아버지는 말 안 보태셔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죠. 남편은 제가 집을 해온다고 한 것부터 이미 아무런 불만도 요구도 없어서 대출을 받는 것도 제 명의로 한다는 것도 모두 다 찬성했어요. 근데 저만 비밀을 숨기고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걸 결혼하고 꼭 2년 후에 알았네요. 제가 그 당시 첫째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남편은 늘 집에 오는 시간이 칼 같았는데 갑자기 원래 집에 오는 시간보다 더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심지어 원래 4시에 가서 오픈 준비하는 사람이 저랑 비슷한 아침 시간에 집에서 떠나는 겁니다. 뭐 시장에서 장을 봐서 들어간다는데 재료도 다 배달받는 사람이 무슨 바람이 들어서 직접 재료를 사러 다니나 했습니다. 처음에는 술집이니까 재료 손질이 많으면 일찍 출근하거나 마감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상하게 그 시기엔 집에 들어와도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어두워서 그냥 식당 일 때문에 늦는 게 아닌 것 같았죠. 나중에 또 새벽까지 집에 안 와서 전화를 했더니 작은 목소리로 시댁에 있다고 하더군요. 설마 거짓말인가 싶어서 남편과 전화를 끊고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는데 정말 남편과 있다고 남편을 바꿔주셨어요. 그럼 매번 그 시간에 시댁에 간 건가?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 시간에 새벽에 들어오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술까지 먹고 들어온 날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새벽에 선잠에 들었는데 현관 쪽에서 뭐가 쿵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놀라서 나가보니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술 냄새를 펄펄 풍기는 모습 그대로 현관 앞에 대자로 뻗어 있더군요. 제가 다가가서 괜찮아? 아니 무슨 술 이렇게 먹었어?
일단 일어나봐. 이러니까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저 저를 보더니 미안하다고, 근데 내 인생도 너무 힘들었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찬찬히 술 취한 남편에게 말을 거니 남편은 그 당시 보였던 이상 행동에 대한 이유를 다 설명했네요. 남편에게는 제가 아버지의 건물을 말하지 않은 것과는 다른 이유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영빈이 문제 때문에 본가에 갔었어.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결하라고 해서. 도련님? 도련님 지금 제주도 있잖아. 일이 너무 바빠서 우리 결혼식도 못 왔다더니 무슨 일 있대? 미안해 여보. 내가 거짓말을 했어. 영빈이 실은 제주도에 없어. 서울에 있었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도련님이 어디 사는데. 아니 문제는 또 뭐야? 내가 진짜 미치겠다 걔 때문에. 나는 뭐 걔가 일으킨 사고나 수습하라고 태어난 것 같아. 수습하려면 동생보다 형이 나을 테니까 부모님이 날 먼저 낳은 거지. 걔가 20살 넘자마자 지 사업한다고 사장 소리 듣고 싶다고 여기저기 일을 벌리고 다녔는데 자금 구한다고 빚도 지고 했었어. 근데 우리 부모님이 그거 해결해 줄 능력이나 돈이 있냐? 다 형인 내 몫이지. 걔가 나한테 뜯어간 돈이 4천이야 4천. 걔는 늘 그랬어. 학생 때도 내 저금통 털어가던 애야. 근데 나는 또 걔가 당장 급하다고 하면 머저리처럼 다 줬지. 다 줬어. 그런데 나한테 뜯어간 돈도 모자랐는지 이번엔 또 남의 돈에 손을 댔나 봐. 투자 사기인지 뭔지 피해자가 5명이나 나오고 피해 금액이 억 단위라서 무슨 방법이 없대. 걔 콩밥 먹게 생겼어 여보. 콩밥. 내 동생이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 반, 또 그냥 확 들어가서 더 이상 나한테 피해 안 끼쳤으면 좋겠다는 마음 반이야 반. 난 진짜 왜 그럴까? 동생이라는 놈도 부모님도 다 나만 만만하지. 동생이 사고를 쳐도 나만 찾고 돈 필요해도 나만 찾고. 진짜 이젠 이렇게 그만 살고 싶다. 남편이 제게 꽁꽁 숨겨왔던 얘기를 들으니까 왜 말 안 했나 화가 나기보다는 그걸 숨기려고 한 마음이 이해가 가서 안타까웠어요. 바닥에 웅크려 누워 산만한 어깨를 들썩이는 남편의 모습은 오히려 작고 연약해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 떨리는 어깨를 안고 말했어요. 이제 내가 옆에 있고 내가 알았으니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앞으로 우리 둘, 그리고 태어난 아이,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서 살자고요. 그 후로 남편은 시부모님의 부름에도 잘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종 남편에게 돈 문제로 연락을 하셨는데 남편은 힘들어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저야 시부모님에게는 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하는 집만 있지 돈 나올 구멍 없는 며느리였으니 평소에 연락도 잘 안 하셨고요. 간혹 명절에 얼굴 보면 얘 누구 집 며느리는 시모가 집에만 있기 심심하고 용돈도 필요하다니까 카페 차려줬다더라. 알바들 쓰면서 심심할 때만 나와 일하라고. 이런 말을 해서 그냥 무시하고 말았어요. 아니면 정말요? 제 친구는 이번에 첫째 낳았는데 시아버지께서 3천만 원을 용돈으로 주셨대요. 너무 수고했다고. 진짜 집안 사정은 비교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라고 대답하기도 했네요. 그런데 아무리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는 시댁이었지만 드디어 용납하지 못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신혼 시절을 마냥 마음 놓고 행복하게 보내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그 당시 어머니께서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지만 3년 후 먼저 간 동생의 곁으로 떠나셨어요.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넉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니 장례식에는 조문하러 온 손님들이 넘쳤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인자하고 다정한 만큼 평판이 정말 좋은 분이었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이 북적거릴 정도로 오니까 참 우리 어머니 잘 사셨다는 생각에 위로가 되기도 했고 또 어머니가 떠나시는 길이
외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 장례식장을 보고 조문하러 온 저희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뭔 줄 아시나요? 어머, 여기 부의금으로 재미 좀 보겠네. 였습니다. 제가 울고 거기서 손님 맞이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못 들은 척 했는데 시부모님의 막말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식사하고 가신다고 자리 잡아서 앉으시더니 제게 아버지 연세를 묻는 겁니다. 제가 대답을 하니까 감히 돌아가신 어머니를 배웅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 사돈 어른이 생각보다 젊으시네. 그럼 나중에 마음 추스르면 새 사람 만나서 살아도 되겠다. 아니, 100세 시대인데 지금부터 계속 저렇게 혼자 살면 그걸 외로워서 어떻게 하냐? 어머니,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장모님 보내드린 자리에서. 아유, 아니야, 아니야. 황혼에 새장가 가는 사람들도 뭐 손에 쥔 게 있어야 쉬운 거지. 사돈어른 형편에 그게 쉽나? 어렵지. 어머니를 잃었다는 커다란 슬픔을 잠시 잊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할 소리냐고요. 저는 잠도 못 자고 울어서 없던 기력이 갑자기 폭발을 해서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나가세요. 우리 어머니께 가족으로서 마지막 도리를 하는 자리에서 지금 그게 할 소리예요?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 남편은 임신해서 안정을 취해도 모자란 제가 혈압이 오를 대로 올라서 소리를 지르니 놀라서 시부모님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잡혀 끌려가면서도 손가락질하면서 되려 적반하장으로 제게 뭐라 뭐라 하더군요. 그저 그 자리에 저희 아버지가 안 계셨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 시부모님과는 서먹해졌고 또 따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시부모님은 연락이 오랫동안 뜸해졌지만 또 다른 시댁 식구가 찾아오더군요. 바로 사기죄로 감옥에 있던 도련님이 출소를 한 겁니다. 도련님이 출소를 해서 맨 처음 찾아온 건 바로 남편이었고 자연스럽게 저도 처음으로 도련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됐죠. 안녕하세요,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홍영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이제야 뵙게 됐네요.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련님. 저, 나 도련님 아닌데? 형 말 안 했어? 형수님, 저 한 번 갔다 왔어요. 아니, 뭐 이혼했으니 다시 도련님 된 건가? 도련님이 더 젊게 느껴지니까 그럼 도련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어찌나 뺀질뺀질 말을 잘하던지, 저 입담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다 사기를 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은 그냥 얼굴도 못 본 형수님하고 조카들한테 인사하러 왔다고 시댁에 한동안 얹혀서 살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도련님은 남편에게 본인이 정말 정신 차렸으니 걱정 말라고 그동안 형 고생시킨 거 다 갚고 싶다고 자주 얼굴 보자는 말도 하더군요. 그리고 그게 진심이었는지 종종 남편을 밖으로 불러내 술을 먹거나 아니면 저희 집에 뭘 바리바리 사서 찾아오기도 했었어요. 남편은 미운 동생이지만 그것도 핏줄이라고 아예 내치지는 못하더라고요. 저는 피해만 직접 끼치지 않으면 남편이 동생과 만나는 걸 반대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직접 만나는 빈도수가 늘어가니 도련님이 남편에게 속내를 드러내는 시간도 단축되더군요. 저는 들었습니다. 늦은 밤 어김없이 형 보고 싶다고 찾아온 도련님이 남편과 술을 먹으면서 하는 말을요. 형, 나 만나는 사람 있어. 나보다 1살 어리고 학원 선생이야.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고 싶어. 내 가정 꾸리면 나도 책임감 생길 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그래 임마 잘 생각했다. 뭐든 붙잡고 일어날 거 있으면 일어나야지. 그래서 말인데 형. 나 이 여자랑 정말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결혼 자금 조금만 빌려줄 수 있어? 정말 이번엔 달라. 내가 다 갚을게. 나 아는 형님 사무실에서 일하기로 했고 금방 돈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나 믿고 동생 결혼 좀 도와주라. 어? 영빈아, 내가 결혼한 상태에서 어떻게 당장 현금을 그렇게 줘? 그럼 대출은? 나 이력 때문에 신용도 완전 바닥이야. 그러니까 형 이름으로 대출 받고 내가 갚는 건? 잠깐 제가 물들어 나갔다가 저희 집 주방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거래는 제 혈압을 바닥으로 떨어뜨릴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기 전 모퉁이에 숨어서 제발 남편이 도련님의 부탁을 거절하길 바랐습니다. 일단 알겠어. 내가 생각을 좀 해볼게. 다음 주에 연락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저는 도련님을 집으로 보내고 안방으로 들어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한테 대출받아서 돈 빌려주는 날이 당신이랑 나 마지막일 거라고 말이죠. 우리 이제 애가 둘이야. 당신이 도련님까지 책임지고 챙길 수 없어. 당신도 벗어나고 싶다며 잘 참았으면서 왜 다시 당신의 사고 친 거 치우는 청소부 취급하는 사람한테 가려고 해? 진짜 진심이야. 빌려주고 싶으면 나랑 헤어질 각오하고 빌려줘. 알겠어, 여보. 내가 잠깐 마음이 약해졌나 봐. 절대 안 빌려줄게. 나중에 거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솔직히 이때 남편의 약속을 100% 믿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분명 불안하긴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을 했죠. 남편을 금치산자를 만들거나 어디 가둬둘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근데 차라리 정말 어디 가둬둘 걸 그랬나 봐요. 2달 뒤에 자고 있는 남편의 휴대폰에 온 문자 알림 내용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땡땡 대출, 이번 달 이자 납입일은 14일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원금과 이자까지 적혀 있었죠. 제게는 철석같이 절대 안 빌려주겠다고 한 사람이 기어이 대출까지 끌어서 도련님에게 보낸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들고 남편을 깨웠어요. 막 깨서 눈도 제대로 못 뜨는 남편 가슴팍을 퍽퍽 치면서 대체 왜 그러냐고 제정신이냐고 따졌죠. 나중에 사태 파악을 한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영빈이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정말 미안해 여보. 근데 이거 이자랑 원금 다 나랑 영빈이가 갚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어? 당신이 내는 건 누구 돈인데? 당신이 버는 돈 우리 생활비하고 이 집 대출이자 낼 돈 아니야? 당신이 버는 돈은 우리 애들 키우는 데 들어가야지. 도련님 준다고 빌린 돈 갚는 데 들어가면 그럼 우리는? 나랑 애들은 대체 무슨 돈으로 살아? 당신한테는 아무리 내가 아내고 애가 둘이나 생겼어도 도련님이 우선이구나. 그치? 당신한테는 같이 애 둘씩이나 낳은 내 의견보다는 당장 눈앞에서 불쌍한 척하는 도련님이 당신 진짜 가족 아니냐고. 남편은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제게 용서를 구했어요. 본인이 나가서 다른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벌어서 대출금을 갚겠다고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죠. 그때 한창 시국인지라 모든 식당이나 술집이 저녁 9시에는 문을 닫아야 했을 때였거든요. 남편의 술집도 이래저래 피해가 심했죠. 그러니 술집에서 벌어서 남는 건 거의 몽땅 도련님 준 돈 대출금 갚는 데 나갔고 어쩔 때는 술집 재료 살 돈도 모자라서 제게 손을 벌리기도 했어요. 생활비? 그런 건 기대도 안 했습니다. 첫째 낳고 일을 그만둔 저는 아버지께서 결혼할 때 주신 돈에서 남긴 비상금을 쓰기 시작했죠. 아파트 대출 낀 것도 제가 냈고요. 돈을 벌 능력이 안 됐으면 차라리 그걸 인정을 하고 저와 상의를 했으면 됐는데 끝까지 다 망해가는 술집을 포기하지 못하고 밑 빠진 독에 물만 부었네요. 그렇다고 애들에게는 좋은 아빠였을까요? 집에 조금이라도 붙어 있어야 애들 얼굴이라도 보죠. 남편과 저는 매일같이 살얼음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돈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침에 눈 뜨고 밤에 감을 때까지 눈앞이 깜깜했어요. 분명 제게는 남편도 애들도 있는데 외로웠어요. 애들은 아직 어렸고
남편이라고 있는 사람은 저보다 본인의 동생이 우선인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착하고 순한 남편은 제게만 착하고 순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모질한 호구였어요. 함께 있어도 뼈저리게 외로운 기분. 아마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외로움뿐이 아니라 정말 제 가슴에 또 다른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됐어요. 결혼하고 9년이 돼갈 때쯤 저희 아버지마저 어머니와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바로 심장마비였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떠나시고 홀로 남은 집에서 주무시다가 더는 눈을 뜨지 못하신 겁니다. 이미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질 대로 안 좋아져 있던 상태에서 아버지마저 떠나시니 정말 세상에 저 혼자 남은 기분이었어요. 내가 정말 힘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갈 대피소가 흔적도 없이 와르르 무너진 것 같았죠. 이미 차가울 대로 차가운 아버지를 병원에서 보고 한 번 실신하고 장례식 첫날 꽃에 둘러싸인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고 또 한 번 실신했네요. 근데 제가 실신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쓰러지고 나서 헛거를 보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두 손 가득 쟁반에 육개장을 들고 나르고 도련님은 입구에서 손님들을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지? 저 사람들이 왜? 하는 생각에 미심쩍었어요. 근데 제가 멍하니 보고 있으니 절 본 시어머니가 다가와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예쁜 딸을 두고 떠나시다니. 사돈 어른도 한 맺혀서 어째. 우리 지은이 불쌍해서 어쩌니. 시어머니는 걱정 말라고 힘들면 조금 더 쉬고 나오라고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시아버지께서도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들겨 주셨어요. 도련님도 묵묵히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서 쉬지도 않고 일을 했네요. 처음에는 그저 우리 어머니 장례식에서처럼 몇 시간도 안 있다가 가겠지 했는데 시댁 식구들은 3일 내내 저를 도와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어서 그냥 좀 이상하다 생각만 했지 나중에 아버지 유고를 어머니 옆에 안치를 시키고 나니 정말 거의 몇 년을 연락도 없던 시부모님이 자발적으로 저렇게 나서서 저를 돕는다는 게 정말 미심쩍었어요. 그걸 무조건적인 선의의 호의라고 생각하기엔 저는 시댁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천의 고아가 된 지 얼마 안 된 제게 가족이라고 묶인 사람들이 보인 친절과 다정함은 솔직히 100% 미심쩍기만 했다면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한 5% 정도는 혹시 저 사람들이 달라졌나? 하는 마음을 품긴 했는데 딱 일주일 뒤에 그런 생각을 5%한 것도 후회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네요. 주말 아침 일찍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불렀어요. 제가 좋아하는 해물찜 맛있게 했으니까 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요. 그때는 일시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남편과의 냉전도 미지근해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어차피 문 열어도 팔이 날린다. 그냥 식당 문 닫고 저랑 같이 시댁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불려간 시댁에서는 현관문에서부터 맛있는 해물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 다 와서 환영을 해주셨죠. 거실 소파를 보니 도련님도 다 와 있었네요. 아유, 또 살 빠진 것 좀 봐. 지은이 너 힘없다고 집에서 잘 먹지도 않지? 우석이가 걱정하더라. 너 좋아하는 미더덕이랑 전복 잔뜩 넣었으니까 많이 먹어. 너 이거 다 안 먹으면 내가 집에 안 보낼 거다. 그래, 지은아. 딸내미가 둘인데 엄마가 안 먹고 비실거리면 쓰나. 어여 가서 앉자. 이 사람들이 정말 내 시부모님 맞나? 아니 어쩌면 내가 정말 부모님을 다 여의어서 불쌍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더군요. 일단은 시부모님 말대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진짜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서로 다정하게 말을 나누며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도 배도
어쨌든 포만감이 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제가 먹는 모습을 계속 보시던 시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뭐, 지은이는 요새 바쁘지 않니? 어디 나가진 않았고? 정은이랑 혜은이 데리고 동네 산책 정도 했어요. 어디 들르진 않았고? 거 사돈 어른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아직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 생전 작성해둔 유언장대로 따르기로 했으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럼 그 건물도 유언장에 나와 있었냐? 건물이요? 무슨? 너 더 이상 시침이 떼지 마라. 나 정말 서운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날 장례식 갔을 때 지은이 너는 쓰러져 있고 자고 있을 때 말이다. 그때 조문객으로 온 사람들 몇 명 하는 소리 들었지. 지은이 네 아버지, 아니 사돈 어른 소유로 7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건물주 장례식인데도 약소하게 한다고 수군거리더구만. 근데 너 어쩜 가족들을 깜쪽같이 숨기니? 그건 그땐 저희 아버지 소유 건물이고 제 건물이 아니었으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말장난하니? 어차피 부모 없으면 자식이 받을 게 당연한데. 지은아, 우리가 지금 와서 너한테 따질 생각은 아니다. 그냥 이제부터 남은 우리 가족 어떻게 하면 서로 행복하게 잘 살까? 그거 의논하려고 부른 거야. 지금 무슨 말이 하시고 싶은 건데요? 아니, 네가 혼자 애도 키우면서 그 커다란 건물 하나를 어떻게 건사하니? 우린 지은이 네가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우리 손주들 키우는데 마음 놓고 전념하길 바래서 이러는 거야. 그래, 지은아. 그 건물 그냥 정리하고 그 돈으로 사는 게 어떻겠니? 네가 번거롭고 성가시면 그건 나나 우석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맞아. 걱정할 게 뭐 있어? 그 건물이 70억이라며. 그런 게 수중에 있는데 뭐가 걱정스럽고 뭐가 무서워. 그리고 이제 다 같이 행복해져야 하는데 우리 식구들 힘들게 하는 건 그저 돈밖에 없다. 지은이 너도 알잖니. 돈 문제만 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너 건물 판돈에서 남는 돈 딱 10억만, 딱 10억씩만 주면 우리 앞으로 아무 걱정 한 톨 없이 행복하게 살 거다. 이해하지? 지은이 네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5억도 괜찮다. 어? 너 그거 우리 4명한테 줘도 50억 남는 거야. 50억. 손해 보는 거 하나 없다고. 네 돈이니까 네가 선택해라. 아유, 이제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그치 지은아? 우리 다 한 가족인데. 저랑 어머님이 가족이라고요? 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서로 마치 대사를 하나하나 맞춘 사람처럼 어처구니 없는 말들로 제 머릿속을 아프게 울렸습니다. 제일 짜증이 났던 건 옆에 앉은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였어요. 여기서 한 가족이 아닌 건 저 하나뿐이었어요. 시부모님도 남편도 도련님도 다 한 가족이지만 저만 이방인이고 타인이었네요. 그 어떤 취급을 본인들 입맛대로 해도 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저는 당장 세상에서 이 일을 다 말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이 세상에 더는 안 계신다는 게 그렇게 처참하게 서러울 수 있는지 처절하게 느꼈죠. 하지만 당장 제 편이고 저를 지켜줄 사람들은 없지만 제 편이고 제가 지켜줘야 하는 사람은 아직 존재를 했어요. 바로 제 딸들 말입니다. 저는 목적을 두고 사람 한 명 바보 만드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내 바로 앞에 식탁을 잡고 그대로 뒤집어 버렸어요. 와장창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음식이 든 그릇은 나동그라지고 놀란 시댁 식구들도 나동그라졌죠. 남편도 포함해서요.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여보,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인간들이 무슨 내 가족이야? 지은아, 너 무슨 말이 그렇게? 형수님, 부모님께서 지금 도우려고. 돕기는 뭘 도와, 얼어 죽을. 누구 돕고 싶으면 감옥에서 출소해도 정신 못 차리고 형이 대출받아서 돈까지 빌려주게 만드는 아들이나 도우세요. 네? 진짜 설마 했는데 다 아버지 건물 때문이었어요?
어쩜 그렇게 뻔해요? 어쩜 그렇게 예외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이. 그리고 당신 그래도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서 지금까지 참았는데 아니야. 진짜 당신 착한 사람이었으면 당신 아내 이렇게 희생시키고 고생 안 시키지. 난 그저 결혼해서 사는 남이고 당신 진짜 가족은 당신 입으로 그렇게 벗어나고 싶다고 했던 이 구질구질한 집안이야. 나 더 이상 이렇게 돈에 눈 멀어서 악취나는 인간들하고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 아니, 지나가다가도 마주치고 싶지 않을 정도야. 우리 이혼해. 이혼하자고. 여보, 당신이 어떻게 혼자 살아? 당신처럼 외로움 많이 타는 사람이 애들 보면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 지은아. 너 여자가 혼자 애 키우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신들 같은 인간들이 가족이라면 차라리 천의 고아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여 있으면 뭐해? 제 기능도 못하는 가족, 개똥만도 못해. 더 이상 제 인생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끼어들지 마세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지 아내랑 애들보다 동생 같지도 않은 동생만 챙기느라 생활비도 못 주는 그런 무능하고 멍청한 남자. 더 이상 같이 안 살아. 내가 당신 동생한테 돈 빌려주면 끝이라고 했지? 오래도 기다렸네. 내가 그 약속 꼭 지켜줄게. 저는 그대로 애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계속 제 팔을 잡고 애들 팔을 잡고 늘어져서 지금 안 놓으면 정말 경찰 부를 거라고 갈 때까지 가자고 경고하니까 그제야 놓더군요. 집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이란 놈 짐을 챙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애들은 친한 언니에게 부탁해서 맡긴 뒤에 변호사를 만났죠. 제게 그렇게 죽어라 매달리고 울고불고한 남편은 제가 이혼 소장을 내놓자마자 바로 태세 전환을 해서 본인도 변호사를 구하더군요. 정말 혈압이 오르는 건 남편이 재산 분할을 신청해서 지 권리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먹힐 리가 있을까요? 몇 년째 제대로 된 수입도 집에 안 가져오고 남편 앞으로 된 저와 상의도 없이 끌어모을 대로 모은 대출 빚에 그 빚 갚겠다고 밖으로 나돌아당겨서 애들에게는 손을 아예 놨던 남편이 대체 무슨 권리가 있다는 걸까요? 당연히 기각됐고 남편은 그저 정말 최소한의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무슨 자신감으로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혼하고 나서는 더 가관이었어요. 전 남편은 매달 보내야 하는 양육비로 저를 협박했어요. 애들도 보여주고 당신도 만나서 제발 얘기 좀 하자고 안 만나주면 양육비 안 보내겠다고요. 근데 제가 뭐 아쉬울 게 있나요? 이미 필요한 건 모두 있는데 그깟 양육비 좀 못 받는다고 제 인생 최악의 남자를 다시 마주한다고요? 참 꿈도 야무집니다. 저는 그 가짜는 협박은 그냥 무시했어요. 전 남편은 한동안 계속 집 앞에 오고 애들에게 접촉을 시작해서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사를 하기도 했죠. 어차피 동네를 아예 옮길 생각이었어서 상관은 없었지만 나중에 전 남편의 변호사를 통해 그 대단한 양육비로 입에 풀칠이나 하라고 보낼 필요 없다는 말을 전했네요. 그랬더니 전 남편은 그 후에 연락도 하지 않았고 애들을 보고 싶다고 찾아오지도 않았네요. 애들은 핑계일 뿐 그냥 어떻게 해서든 제게 매달리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양육비 포기한다니 신나서 돌아선 건지 뭔지 이제 알 방법이 없고 또 알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은 이사한 동네에서 적응해서 두 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늘 제가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딸들을 제외하면 혼자가 된 이 생활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모른답니다. 이미 전 남편이 저보다 본인 동생을 택했을 때 혼자가 됐어야 했는데 외로움이라는 게 무서워 질질 끌다가 안 봐도 될 걸 본 게 아닌가 싶네요. 분명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도 외롭다면 그건 혼자가 돼서 나 자신을 재정비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의 딸들에게 또 먼 훗날 다시 만나게 될 저의 진정한 가족,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제 동생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끔찍한 경험은 나를 외롭게 만드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저와 같이 이 채널을 듣는 여러분께서는 부디 함께 있을 때 나를 외롭게 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를 한순간도 외롭게 하지 않고 멀리 있어도 함께 있는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모두 외로움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여유 있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